안녕하세요. 미래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파란공입니다. 오늘은 사화 셀리즘의 미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좀 종합해 볼 건데요. 앞에서 정리한 내용은 우리 인간은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고 60조 개의 체세포 생명체가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이고, 우리의 의식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86억 개의 뇌세포 생명체가 연합을 해가지고 실제로 있는 것처럼 연출을 했을 뿐이다. 우리가 진짜 있다고 믿고 있는 의식은 사실은 허상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는 분열을 통해 가지고 개별 생명체로 계속 복제를 하면서 200종이 넘는 뼈세포나 근육세포나 뇌세포나 신경세포나 서로 다른 기능과 형태를 가진 세포로 분할을 해가지고 거대한 60조 개가 넘는 세포 집단을 형성하는 식으로 생명체를 구성을 하는 전략을 쓰고, 또 이러한 생명체가 더 많은 인간 집단을 이루어 가지고 생존을 함께 집단화해서 가져가는 전략을 세포가 쓰고 있고, 또 여기에서 같은 유전자를 해가지고 집단을 구성하는 이런 방식과 자연계는 또 개별 집단을 형성을 하면서 유전자가 서로 차이가 지지만 자연계 전체를 통해 가지고 이 개별 유전자를 공유하는 식으로 이 세포는 전략을 써가지고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세포의 생존 방식은 30억 년 전에 이 원시 바다 속에 단세포 생명체가 탄생하면서 이 세포는 분열을 통해 가지고 복제를 통해 가지고 단 한 번도 죽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생을 꿈꾸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영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세포가 계속 복제를 해가지고 진화를 하고 인류가 돼가지고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세포가 우리 몸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영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분열, 집단화 형태를 달리하는 이제 구분을 하고 다른 생명체와 유전자를 공유하면서 결국은 요 최초의 원시 바다에 나타났던 단세포 생명체가 30억 년을 영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이거를 이제 이해한 상태에서 셀리즘이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셀리즘이 우리한테 어떠한 미래를 가져다 줄 건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생명체를 셀리즘으로 다시 해석하게 되면은 사회의 윤리 도덕도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법규하고 제도도 그거에 따라 변하게 될 거고, 그러면 문화도 달라질 테고 가르치는 교육의 내용도 달라지겠죠.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체 전반적으로 아주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선 하나 볼 수 있는 게 자연에 대한 인식이 변하겠죠. 지금까지는 인간은
자연과 대립관계에 있고, 자연은 개척의 대상이라든가 또는 육식동물이나 어떤 해충이라든가 병균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을 해롭게 하는 대상으로만 이제 본 경우가 많았는데, 자꾸 자연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해충이나 병원균, 육식동물도 사실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는 게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떠한 생명체도 순환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는 게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셀리즘이 좀 더 확산되면은 이러한 인식이 더 강화가 될 겁니다. 우리는 자연계와 생존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연계를 파괴하거나 인간을 너무 확장시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자연의 보복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 자연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이 인간 사회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그러한 개념이 이제 더 확산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할아버지가 나이 들어가지고 노화로 병이 들어서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 하나의 개체가 죽었다고. 근데 셀리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할아버지는 죽은 게 아니죠. 이 할아버지의 유전자의 99.99%, 거의 100%는 손자에게 동일하게 복제돼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웃에게도 남아있고 친척에게도 남아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할아버지의 유전자는 다른 인간 집단의 구성원한테 그대로 100%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은 이 할아버지는 인간 집단 내에서 하나의 세포의 기능을 다 하다가 이제 역할을 마치고 노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탈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피부 세포가 하루에도 수만 개씩 떨어져서 나가거든요. 근데 맨날 우리는 세포가 죽었으니까 슬퍼서 울고 그러나요? 아니죠. 똑같은 세포가 우리 피부의 복제, 분열을 통해 가지고 더 건강하게 남아 있어요. 절대 죽은 것이 아니죠. 이제는 마찬가지로 이 한 인간 개체의 죽음을 단순하게 생명이 끝났다로 해석을 하면은 이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임무나 역할을 마치고 이제는 쉬러 간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꿈꾸면서 냉동인간을 만든다던가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좀 더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그런 식의 연구는 이제는 그게 불법적으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부에 어떤 세포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인간 몸에 해로운 거예요. 필요한 기능이 맞췄고 하면은 떨어져 나가야 그 자리를 새로운 세포가, 건강한 세포가 분열을 통해 가지고 역할을 해 주어야 인간 전체로 봤을 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 기능을 다 한 인간 개체는 무리로 이탈을 해 가지고 새로운 개체가 그 자리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인간 집단 전체로서는 건강해지는 건데, 이거를 이제 장수하겠다고 다른 세포의 어떠한 기회를 뺏는 거, 이거는 잘못이죠.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셀리즘이 확산이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죽음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86억 개의 뇌세포 생명체가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의 의식을 가상으로, 허상으로 만들었다는 걸
인식하게 되면은 우리는 뭐 이성이 있다던가 본능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사고 경향을 나누는 식의 구분법은 철학적으로 이러한 구분법이 통용되기도 하고 심리학적으로도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구분법은 사라지게 됐죠. 우리는 그냥 거대한 본능이 있을 뿐이고, 그 본능 중에 문화적으로 규정한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좀 더 동물적인 본성에 가까운 그냥 본능, 동물적인 본능이 이렇게 서로 구분한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이 60조개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지극한 본능이 있을 뿐이에요. 이게 문화를 이루고 사회를 구성을 하면서 좀 더 질서를 잡고 윤리를 세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성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있고, 좀 더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거를, 이걸 철학적으로 인간의 사고를 조금 이제 구분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이지, 셀리즘 입장에서 봐서는 그냥 다 본능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철학적인 관념에도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면 지금 철학적으로 연구가 됐던 가치 체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줄기세포 단계에서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세포들이 서로 기능의 형태나 특징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생명 성장 과정에서 확인을 했어요. 200종이 넘는. 그래야 한 인간이 구성이 되었을 때 더 많은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한 인간이 다른 인간과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면 그 인간 집단으로서는 생존 능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 세포는 어떠한 전략을 쓰느냐 하면은, 각기 인간 개체의 특징을 서로 다르게 만들었어요. 어떠한 개체는 기억력이 좋다던가, 어떤 개체는 근육이 좋다던가, 어떤 개체는 굉장히 두뇌 능력이 좋아요. 또 어떤 개체는 손재주가 좋아요. 그런 식으로 이 유전자는 개체 하나하나의 특징을 다른 개체와 다른 식으로 형성을 해가지고 이 인간 무리 집단 전체를 봤을 때는 더 다양한 능력이 구현되도록 세포는 그런 식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개체에 대해서 누구 우수하고 누구는 열등하다, 우열을 구분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개미 집단을 보면은 병정개미는 힘이 세고 체격도 좋아요. 일개미는 똑같은 유전자를 공유했지만 일개미는 그에 비해서는 체구도 작고 힘도 약하죠. 근데 이거는 개미 집단의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생존을 높이기 위해서 성장 과정에서 발현이 다르게 되도록 조절을 한 것일 뿐이지, 누가 더 힘이 세고 약하고의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근육세포가 힘이 세가지고 얘가 우수한 거고, 뼈세포는 힘이 약하다고 뭐 그렇게 보는 거는 잘못이잖아요. 똑같은 식으로 인간의 특징이 달라진 거, 이거를 우리는 누가 우수하거나 열등하거나 누가 부족하거나 누가 많거나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셀리즘이 확산이 되면은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인간을 평가할 때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인간 전체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
이제 이제 좀 더 이제 평등하게 이제 대하게 되는 문화가 정착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러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균형이라든가 그런 것이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의식이라는 이것을 너무나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의 인간을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서 여러 가지 제도나 민주주의나 사회 어떤 구조들이 개인에게 좀 더 자유를 허가를 하면서 발전을 이끌었는데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떤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부의 집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현대의 과학이라든가 금융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개인 간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불평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면서 이 불평등이 사회 활력을 저하시키고 어떤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떠한 개인은 이제 재산이 많으니까는 3천억 원짜리 초호화 요트를 끌고 다니면서 자기 지인 몇 명 불러가지고 놀고 있어요. 근데 지구 어느 다른 쪽 편에서는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구호단체에서 배급하는 멀건 죽을 떠먹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불평등이 이 지구상의 똑같은 생명체가 생존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렵게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자연계에서 그 정도의 극단적인 불평등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인간이나 다른 생명체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한 보완적인 조치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셀리즘은 제가 지금 설명한 것 외에도 더 많은 사회 곳곳의 변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고 더 이제 거대한 이제 혁신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죠. 그런데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셀리즘이 확산이 되면서 미래가 바뀔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 셀리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래는 달라지겠죠. 저는 여러분한테 셀리즘이라는 해석 도구를 던져준 것일 뿐이고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출발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으로 보지만 마르크스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셀리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는 모습이 어떻게든 달라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셀리즘으로 이제 사랑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이제 사랑에 대한 시리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